부정청탁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92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처리가 됐는데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1, 2심 승소 행진이 꺾인 KTX 여승무원들은 한 사람당 1억 원의 빚더미마저 떠안게 됐습니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공언하면서 출범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동식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성교 환경부 장관이 동물 탈을 쓴 환경단체와 마주쳤습니다. 이 조우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입법 예고된 지 929일 만에 국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발빠르게 시행됐던 담뱃값 인상과는 달리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는 불발됐습니다.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어김없이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하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들이 통과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영란법 이외에도 여러 법안들이 통과됐는데요. 네, 우선 김영란법은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공방이 잇따르면서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 이후 꼼수 대책이라고 비판받았던 환급금 분납 방식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막판 진통을 겪었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선거구 재획정 작업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요. 교사와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문제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의 반대로 법사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특별히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해 토론도 없이 법안 소위로 회부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단 겸직 문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겸직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임명 즉시 국회의장에게 겸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무특보로 발탁된 의원들이 아직 겸직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정의당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사 자문위에 조속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윤리위 의견이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정무특보 겸직 여부는 다음 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리위가 정무특보직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의장이 이를 통보할 경우 해당 의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직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죠. 네, 우선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 내용에 따르면 홍영표 후보자의 부인 임모 씨는 지난 1999년 4월 서울 금호동에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으로 서 장관의 아내가 홍 후보자의 누나입니다. 홍 후보자 측은 당시 아파트 주택 청약을 위해 전입신고를 했지만 결국 분양받지 못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기가 찬 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홍영표 후보자는 분양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며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변명도 자세도 참으로 졸렬합니다. 앞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가족이 각각 2차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3명 모두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어 야당의 비판도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의 전력이 있어야만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은주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무렵으로 미루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을 피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적용 대상의 범위나 검경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3년 8월 정부가 김영란법을 발의한 후 19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와 직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처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사학 이사장을 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해서 법사에 가 있는 정무위법의 대상 범위가 누락되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도 모두가 공감합니다만 어제 여야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시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을 유예하기로 한 것도 문제지만 그 기간을 당초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1년을 유예할 경우 19대 국회의 현직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까지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6개월까지 더해 기간을 연장해준 근거가 무엇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과된 김영란법을 놓고도 시민사회와 각 언론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자 보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과도한 칼자루를 쥐어줌으로써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횡포가 예상돼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언론까지 규율 대상에 넣어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의 경우 대체로 김영란법 통과 자체를 환영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적용 대상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의 적용 대상으로 출발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이 일단 제정돼서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면 좋겠지만 차후에 그 부분들은 더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수 언론은 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타 직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게 한 것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언론노조는 언론기관의 사회적 공공성과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 자유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제약받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를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란법에 언론이 포함됨으로 해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으로부터 언론인이 자유로워짐으로 해서 오히려 정의로운 언론, 자유로운 언론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전면 시행됩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이 감당해야 할 대법원 패소 비용이 1인당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 하급심 승소 이후 받았던 4년치의 임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무원 노조는 KTX 승무원의 지위 안정성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면서 대법 판결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들을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파견과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에 책임이 있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입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2006년 해고부터 10년을 이어온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나라의 정부 기관에 공기업에 배신만 당해왔는데 마지막까지도 사실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사법부의 판단마저 저희의 희망을 저버리는 이런 판결을 받게 돼서 지금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철도청장이 와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했고 사실 사회 초년생인 저희들에게는 비정규직이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34명은 감당해야 할 비용이 1인당 1억 원에 육박해 10년의 투쟁 끝에 KTX 여승무원들은 빚더미에 오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08년 법원은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확정 판결 때까지 철도공사가 매달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2012년 사측이 임금 지급을 중단할 때까지 4년간 조합원들이 받은 임금과 소송 비용은 모두 이들의 빚이 됐습니다. 2008년 1심 판결 이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법리적으로 저희들이 철도공사 직원이라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는데 대법원까지 와서 이제 다시 이걸 돌려내라라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모든 저희 승무원들은 굉장히 좌절한 상태고 이제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의 투쟁, 소송만 7년을 끌어오다 결국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지만 김승하 지부장은 KTX 승무원들의 투쟁은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밥그릇 싸움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TX 승무원들의 지위는 곧 승객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이 정당한 도급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들이 단순한 서비스 직종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라 18개의 칸, 400m에 달하는 KTX는 단 한 명의 정규직 승무원 혼자 안전을 책임집니다.
안전 업무는 사실 외주 위탁이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차 팀장 남자 승무원 한 분이 이제 KTX 타게 되시는데 그분만 안전 업무를 하는 거고 너네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주 업무는 서비스업이다. 서비스 업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안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에서 직고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김승하 부장을 비롯한 34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1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회에서 조합원 대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굴복해 투쟁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내일 11시 서울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들은 다시 철도공사와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런 결과 나왔지만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저희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다시 한번 투쟁을 나서야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는 이제 의지만 서로 확인한 상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투쟁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KTX 승무원들의 외주화뿐 아니라 철도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결국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간접고용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이런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지는 우리는 이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확인했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KTX에서 심각한 안전에 위협받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승무원들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누가 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역대 최대급이라는 규모가 무색할 정도로 성과는 미진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수사였는지 뒷말이 무성한데요. 방산비리 수사의 문제점들을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21일 방위산업 전반에 관한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현직 군 관계자 20명 이상이 기소됐고 이 중 16명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예비역 4성 장군인 전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전 총장은 재임 때인 2008년 장비, 부품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아들이 운영하는 요트 회사의 후원금을 내라며 SDX그룹 담당자를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공군 참모차장 출신인 청기강 예비역 중장은 후배들이 조정할 전투기 부품과 정비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속여 2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합수단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참모총장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은 미국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넘기고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3일 통영함 감사 결과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전역만 했을 뿐 처벌은 없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총 105명의 수사 인력이 참여한 방위사업 합동수사단. 역대 최고 규모로 꾸려진 합동수사단이지만 성과는 터무니없을 만큼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몇몇 장성에 개인 일탈을 파헤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무기정책 결정 과정에 구조화된 군비리를 척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오늘 환경부가 주최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 기념 행사에 설악산에 사는 사냥 그리고 가리왕산에 사는 주목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가리왕산 스키장과 설악산 케이블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기습 퍼포먼스였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야생 동식물 보호를 언급했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야생 동식물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늘 현장을 영상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할 뿐이지만 아마 사냥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살겠다고,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니까 우리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해인입니다. 당신들은 양해의 주인공인 우리에게 가장 잔인한 일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우리는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설악산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류왕산 주목입니다. 간청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설악산과 가류왕산은 인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고향에서 우리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어디서 오셨는데요, 지금? 녹색개념에서. 아니, 근데 여기가 진행되면 그때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 초청장 받고 왔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그냥 그만 했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조금 정리되면 조금 이따가. 아니, 야생동물원에 야생동물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용구가? 초대장, 보여주는 초대장. 초대장 받았어요, 저희. 아니, 여기 야생동물원에 행사를 하신다면서. 선장님. 방해하러 온 게 아니라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왜 남의 행사가 이렇게 남의 행사 오셨습니까? 여기 누구 행사인데요? 이게 남의 행사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 안 됩니다. 박정훈 장관님,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해야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해야 됩니다. 편지 받아가세요. 저희들은 이 편지라도 받아가서 설악산 케이블카.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504억 원). 지난 1년간 국회의원들이 받은 정치 후원금 총액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후원금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정당 간 그리고 의원 간의 후원금 빈부격차가 뚜렷했습니다. 특정 의원은 3억 원을 넘게 받은 반면에 후원회가 없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리뷰에서는 정치인들의 후원금 모금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현주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한 의원부터 알아보죠. 1위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3억 1,066만 원으로 모금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돼 겸직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함께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2억 9,850만 원, 주호영 의원은 2억 8,708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상위 10위 안에 드는 의원들을 표 보시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이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각 1명씩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억 423만 원을 모금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위를 차지했고 3억 64만 원을 모금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5위입니다. 2013년 후원금 모금액 상위 10위에는 정의당 2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무소속 1명이 포함돼 있었고 새누리당은 2명뿐이었는데 1년 만에 여야의 후원금 모금액 순위가 역전된 모습입니다. 네, 상위권 의원들이 받은 금액을 보니까 3억 원대 정도네요. 상한액이 그 정도인가 봅니다. 네, 지역구 의원은 3억, 비례대표는 1억 5천만 원이 작년 상한액입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에 따라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을 때는 1억 5천만 원이 상한액이지만 작년에는 6사 지방선거가 있어 상한액이 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의원이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모금액이 2억 9,999만 원으로 상한액 한도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모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적게 받은 의원은 누구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지난해 1,705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1위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는 약 18배의 차이가 납니다. 새누리당 의원 7명, 민주연합 의원 3명이 하위 10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후원회가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번 순위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개별 의원들을 봤는데 정당별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당별 평균 모금액 순위가 전년도와는 뒤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4년 정당별 평균 모금액은 새누리당이 평균 1억 7,534만 원으로 1위, 새정치민주연합이 1억 6,432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새누리당은 2013년 1억 2,694만 원을 모금하며 꼴찌를 차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억 2,912만 원으로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 평균 모금액 1, 2위를 차지했던 정의당과 구통합진보당은 각각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액수에 대한 그런 자료가 또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초연금 액수를 발표했더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 2,600원을 기초연금으로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이 월 93만 원, 부부 가구는 148만 8천 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표로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물가 상승률을 1.8%로 잡아 올해 지급액이 20만 3,6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1.3%로 예상에 미치지 못해 지급액이 1,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바뀐 액수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도입 초기부터 지적이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원을 하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소득은 없지만 살 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수도권에 3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80에서 90만 원 정도로 인정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경우 일을 해서 3만 원만 벌어도 93만 원인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소득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원인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고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경찰이 사망 과정에 의료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더군요. 네, 서울 송파경찰서가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축소술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수술 후 발생한 복막염 등의 증상에 강 원장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강 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 씨에게 위장 관유착 박리술을 시행하며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신 씨의 소장 하방과 심낭에 천공이 생겼고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도 나타났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송파경찰서의 판단에는 국립과학수사원의 신 씨 부검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 감정 등이 고려됐습니다. 고 신해철 씨의 소속사는 동의 없는 위축소술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대체로 수긍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네, 경찰 발표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이었다는 것에 대해 강 씨는 신해철 씨가 위밴드 관련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술 동의서에 위대 망곡 부분을 수술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신 씨가 19일 병원에서 귀가한 후 다음 날인 20일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재입원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3차관의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추가로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군요. 네,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셔먼 차관의 발언은 미국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측은 대변인실 명의로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논평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의 여성 인신매매 행위는 끔찍하고 극악한 인권 위반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과거의 가슴 아픈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셔먼 차관의 얘기가 미국의 본심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심은 이제 서머니 얘기를 하고 오바마는 대통령은 립 서비스 하고 이게 뭐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외교죠. 결국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각을 세우지 말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든지 아니면 한일 간의 협조를 강화해서 한미일 반중 통일 전선을 본격적으로 지금 구축하고 그걸 추진해 나가자. 그런 그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네, 미국의 변심을 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발장은행이 극빈층을 위한 무이자 벌금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선처로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오로지 가난하기 때문에 노역형을 사는 경우를 막자는 것이 이 은행의 설립 목적인데요. 죄인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없을지 은행의 기획자인 서혜성 작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유지연 PD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벌금 제도는 형평성이 지나칩니다. 기계적 형평성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벌금 제도 서양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교통 위반 딱지만 하더라도요. 벨기에 같은 경우 제일 많이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세금 내는 만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돈이 있는 사람은 사회 상규를 더 많이 지켜라 하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벌금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 하나는 벌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벌금을 납부하는 방식 제도 자체가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런 흔히 말하는 잡범들 혹은 경범들, 그런 분들이 벌금을 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일을 해야 갚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또 일이 없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벌금형을 선고받고 3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돈을 강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 국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명백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위원들이 주로 이제 법률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직 검사, 판사, 그리고 이제 교정청에, 그러니까 교도소 전문가죠. 실제로 이런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발표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되도록이면 어린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가장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식이 있고 또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80이신데 암 환자시고 치매 환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 그 어머니는 방치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군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혼자서 특사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겐 도덕적 해이가 없을까요, 그럼요? 그건 엄청나게 사실은 이분들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국가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일이거든요. 그런데 재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용합니다. 이른바 사회 지도층. 그때마다 언제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내지는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한국 사회의 문제인 것이지, 한국 사회 약자가 도덕적 해이가 한국 사회의 문제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도소에 안 보내는 일, 그분들에게 복지 이전에 그런 최소한의 그 자유가 박탈당하는,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자유권이지 않습니까? 자유권이 근본적으로 박탈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그분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천상 사람이 지상에서 사시는 듯 듣고 보게 되는 소식마다 아름답습니다. 사람답다고 해도 좋겠지요. 우리 사는 것을 돌아보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요?